아이를 망치는 엄마들, 그 파괴적 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5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모성이 바로 거울 엄마형이에요. 거울 엄마, 아이가 거울 앞에 서요. 그러면 이 거울 앞에 누가 있는가? 엄마가 비춰진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거울 엄마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거울 엄마형은 기본적으로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냐? 그 거울에 아이를 통해서 내가 잘 비춰지도록 그렇게 이 아이를 트로피처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이 있었냐면 애가 중학교 때 조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똑똑한 애야 라고 소문 좀 났어.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 특목고를 갔습니다. 근데 이 똑똑한 아이라고 알려졌던 애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중간고사를 보죠. 애가 성적이 한 번이라도 혹은 조금이라도 떨어지죠. 그럼 이 엄마가 방에 들어가서 밥을 안 먹어. 밥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울기만 해요. 이 아이가 좀 좋아지잖아? 다시 나와. 한껏 치장을 하고 가방을 사러 가고. 어머. 이게 뭐냐면 이 아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웃어야, 내가 빛나야 엄마가 웃어. 그러니까 이런 양태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쳐다보느라고 자기는 없는 생애, 없는 삶을 살아가겠죠. 두 번째 엄마가 냉장고형 엄마예요. 냉장고? 냉장고 엄마라는 건 특징 있죠? 차가워. 냉정해요. 정서적으로는 도무지 터치가 안 되는 엄마들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터치가 안 되는 엄마들이 주로 쓰는 말 있죠? 남자애가 왜 울어? 너 계속 이렇게 징징 짜고 있을 거야? 네 목표에 집중해야지. 네 목표에 공감이 안 되죠. 집중해야지. 공감이.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연애를 하잖아요. 마음은 어때? 괜찮아? 그러면 쩔쩔매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 줄 몰라서.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랫동안 누적되어서 반복적으로 하나의 이 틀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거를 느끼는 방식 감정 스키마라고 불러요. 이런 감정 스키마가 딱 만들어지면 이 구조 속에서는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 구조 밖으로 나가면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냉장고형 모성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10중 8구는 냉동인간 같습니다. 차가운 사람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정을 느끼지 못한다 느끼기 때문에 늘 버려지는 경험을 해요. 굉장히 안타깝다고 봐야 되겠죠. 이 엄마들 중에 파괴적 모성의 상징적인 예가 지뢰밭 엄마예요. 언제 밟아서 언제 터질 줄 몰라. 어떨 때는 불같이 화를 내요. 어떨 때는 말할 수 없이 차가워. 어떨 때는 너무 신이 나 있어.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내담자 중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오피스텔 같이 생긴 곳에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내담자는 들어올 때면 뭘 하냐면 신발이 바로 놓였는지 아닌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그 현관 앞에서 신발을 봅니까? 그랬더니 이 엄마가 신발을 화가 나면 신발을 막 벗어놓고 들어가고 기분이 좋을 때는 나란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의 신발 상태를 보면 엄마의 감정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어떻게 크겠어요? 눈치 전문가로 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배우자의 눈치나 심지어 나중엔 아이들의 눈치까지 봐요. 그러니까 평생을 늘 불안 조마조마해 가며 그렇게 살아가니 인생이 공황이죠.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정말 파괴적인 모성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많이 아실 겁니다. 환자 엄마들이 있어요. 환자 엄마는 진짜 아픈 엄마가 아니라 아이를 환자로 만드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이 엄마의 목적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는 이 아이를 돌보는 엄마야. 이건 뭐냐면 아픈 아이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모성을 보이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뮌하우젠이라고 하는 이게 약간 대리 방식으로 나 대신 그 아이를 돌보고 의사 대신 그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이런 아주 복잡한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정신질환의 일환입니다. 엄마들 중에 혹은 아버지들 중에 이런 얘기 있죠. 너는 약해서 그거 못해. 너는 약해서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면 다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키우는 분들이 있죠. 이거는 뮌하우젠의 아주 약한 수준의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는 뭘 해도 아픈 사람이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100% 모든 것을 엄마에게 의존하게 되고요. 심지어 이런 친구들은 대학에 가서도 제가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오늘 못 갔습니다. 혹은 못 갑니다. 엄마가 전화해. 대학교 4학년인데. 결국 이런 엄마는 늙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직장을 가더라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저희 아이가요. 아파서요, 약해서요, 병원에 가야 해서요. 그런데 이런 아이가 결혼할 수 있겠어요? 딸이건 아들이건 결혼할 수 있겠어요?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뭘 하는가? 사위하고 며느리가 들어오잖아요. 상관없어요. 그 모든 자리를 다 제치고 아이들의 병원 예약을 본인이 해요. 이런 상황들이 저는 상담 현장에서 꽤 있어요. 그 다음 유형은 우리나라에 꽤 많죠. 순교자 엄마. 엄마가 모든 것을 다해서 아이에게 희생을 해. 엄마 널 위해 모든 걸 걸었어. 엄마 널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왜? 나는 빚을 졌으니까. 엄마의 인생을 걸고 엄마의 삶을 걸고 나는 엄마에게 빚진 자잖아요. 그러면 이런 채무감, 부채감이라는 게 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부분을 잃고 있죠. 우린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거. 이 부분을 제대로 떨구지 못하는 일명 심리학에서 말하는 분리, 개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장과 정상적인 성숙이 다 어려워지게끔 일종의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엄마를 다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엔 역할 역전이 발생합니다.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것을 빚을 평생 갚기 위해서 내가 엄마를 보호해주고 그 옆에 그림자처럼 마치 매니저처럼 그렇게 따라다니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엄마가 했던 그 헌신과 그 과한 충성은 내가 요청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건 역시 엄마의 자기 기쁨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포만감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걸로도 이 엄마는 자기 보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한 효도를 내가 하세요. 엄마가 원하는 효도를 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한 효도, 그 기준과 경계를 가지고 효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래서 늘 염원하는 게 있죠. 친구 같은 엄마, 또 친구 같은 아빠.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죠?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가 어느 정도 위험한 거냐? 이건 단순히 친구가 아니에요. 우린 경계가 없어요. 너는 언제든 내게 침범에 들어와도 되고 나도 너에게 언제든 침범에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은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된다는 건 나만의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 비밀이라고 불러요. 사생활이라고 불러요. 내 비밀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어린아이예요. 그것도 7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7세 미만의 어린아이. 이쯤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나에게 모성애가 이 모성이 자녀를 위한 사랑인지 또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정상적인 사랑 같은데, 또 아닌가? 이게 경계가 좀 모호하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인가 아니면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과정인가. 맞아요. 요거 알면 좋겠다. 저는 이게 질문을 통해서 저는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누가 편해지는가요? 아이가 편해지는가 아니면 내가 편해지는가? 나중에 봤더니 아이는 똑같아. 그냥 나만 안심이 돼? 그렇다면 이건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기보다 나의 안심을 향한 것이다. 맞네. 맞아.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는데 결과가 나빠. 이 결과가 나빴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이하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먼저 무너지는가? 결국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아이의 성장이냐 아니면 나의 안심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뭘 이렇게 할게요 라고 했을 때 엄마가 아니 이걸 왜 이렇게 했어? 야 그게 니네는 맞다고 생각해? 남자친구한테 야 너 내가 10달 동안 고생해서 이렇게 놨는데 너 거절하고 데려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거저 데려갈 거야?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해야 엄마를 맞출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엄마의 간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엄마의 간섭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제가 남자친구랑 싸우면 꼴보기 싫으니까 그냥 카톡 프사 같은 거 내려버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거 보고 너네 카톡 프사 또 내렸냐고, 너네 또 싸웠냐고, 너네 나 올 때까지 화해하고 있어? 이러면은 저는 또 그 말을 또 들어요. 아, 또 혼날까 봐 가서 혼날까 봐? 엄마가 또 너네 아직도 화해 안 했어? 왜 이렇게 혼날까 봐? 근데 이제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남자친구랑 싸우고 화해를 하기 전에 엄마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네 빨리 잘 화해해라 이렇게 해서 남자친구가 알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남자친구랑 만나서 풀었어요. 저희는 풀었는데 엄마가 그 다음날 이제 엄마를 봤는데 저희가 엄마한테 죄송하다, 뭐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하다 이런 말을 안 해서 엄마가 화가 난 거예요. 남자친구도 내가 이런 것까지 이제 죄송하다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자기도 서운한 마음에 이제 엄마한테 그랬는데 엄마는 그게 얘 나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엄마가 저한테만 이제 막 뭐라 하는 거죠. 걔는 뭐라고 하는 건데 뭐 할 말 없대 나한테? 이렇게 해서 아, 뭐 남자친구도 좀 서운한가 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서운하다고? 나한테 죄송한 게 아니라 서운하다고? 이렇게 되면서 조금 커졌었어요. 일이 좀 커졌었는데 그리고 제가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 좋아하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러면 우리 둘이 만나는데 엄마가 그런 관계까지 엄마가 어떻게 하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우리 셋이 연애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 진짜 셋이 연애하는 것 같다. 싸울 때마다 사이에서 이렇게 중재를 하시나 봐요. 지금 사정상 그 예비사위가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같이 일을 하세요? 지금 어머니 무슨 일 하세요? 제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음식점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싸웠어. 근데 표정으로 보면 알잖아요. 엄마는 알잖아요. 근데 그 표정을 이게 손님들한테 가요.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손님이 들어오시면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해. 그러면 아, 얘네들이 싸웠구나. 캐치를 하고 너 싸웠지? 이러면 아, 네. 빨리 화해해. 근데 어머니가 평소에 이런 의견이 다를 때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네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야, 진짜 너네 그럴 거면 결혼 왜 해?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약간 공격적으로 공격적인 시- 스타일이신가요? 그러면은 저희도 좋은 말이 안 나가죠. 내 딸들은 참 엄마에 대해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갖지 못하는 또 다른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딸들이 정말 극혐하는 엄마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이 독불장군형. 내 말만 맞아. 네 따르게 shut up. 그죠? 두 번째는 불통형이 있습니다. 대화 없어요. 통보. 완벽한 벽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권위형 엄마가 있습니다. 야, 내가 너 낳아서 내가 너 다 알아. 내가 너 위해서 희생한 게 얼만데 갚아야 되지 않겠어? 어머. 이렇게 사실은 어떤 유형도 내 엄마는 아니었으면 좋겠는 이런 유형인데 굳이 이제 이 유형 중에 우리 엄마다 생각되는 유형이 있다면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다인 것 같은데. 근데 엄마의 그 말투 때문에 상처받았던 적이 있으세요? 이번에 저한테 싸우면서 너 낳은 거 후회된다. 이 공든탑이 무너진다. 이 말이 조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가 낳아달라고 했냐. 내가 낳아달라고 해서 낳아준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하면서 되게 감정적으로 싸웠거든요, 이번에. 감정이 너무 안쪽에 쌓인 게 많아서 울음을 참느라고. 근데 이 말을 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어쩜 이렇게 비슷한가. 마치 서로 간에 자매들 간에 한판 대판 싸워서 그렇게 다투는 것처럼 낫다라는 말 빼고 나면 그냥 완전히 자매예요. 이게 검사에도 잘 나타나 있거든요. 엄마는 불안이 조금 높아요. 내가 해서 이게 생기는 여러 위험들을 이렇게 잘, 왜냐면 인생을 좀 살았으니까. 문제는 엄마는 인내력이 4점이에요. 문제가 딱 생기면 바로 해결해야 돼요. 바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막 쩔쩔 매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속이 터지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딸이 자율성 44점이라면 엄마가 25점이에요. 의외로 훨씬 더 자율성이 낮죠. 이게 지금 상황이 생겨나는 게 너무 관여도가 높죠.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게 힘든 거예요. 사실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이 어쩌면은 이 딸에게는 제일 먼저 위로가 안 돼요. 엄마는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니야. 다그치는 사람이고 즉시 관여하고 계속 간섭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내 딸이 괜찮았으면 좋겠어. 왜? 내 딸이 곧 나를 떠나. 그래서 나는 불안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이 불안 자체도 있지만 내 딸이 뭔가 잘못된다는 건 내가 잘못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딸이 일종의 나에게는 두 번째 자아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자아. 그래서 엄마가 이 딸들에게 이 마음을 붙이고 있는 지점이 훨씬 더 딸이 엄마에게 마음을 붙이는 지점보다 커요. 그래서 이 불안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제가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3번을 했는데 3번이요? 재발을 계속 한 건가요? 네, 초기에 발견을 해서 부분 절제하고 마지막에 또 재발을 해서 그때 이제 전절제를 하고 지금 네. 생사를 오가네요. 아주 오랫동안. 만약에 우리 딸들이 이렇게 어린데 혹시라도 내가 이제 없다면 우리 딸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예전보다는 하게 된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일단 그 3번의 엄청난 인생의 사건인데 너무 잘 극복하셨어요. 엄마는 사실 관여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높을 수밖에 없어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는 딸이 엄마의 관여도를 밀어내야 돼요. 제일 먼저 사위를 내보내세요. 싸우는 꼴을 보지 마셔야 돼요. 관여를 한다면 어떤 관여를 해야 되냐면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 관여를 해야 돼요. 시시콜콜한 건 어른이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의 훈수는 큰 인생의 중요한 지점에 무르러 오면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관여도가 너무 많다. 그러니 적어도 분리해야 될 가족은 분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어머니 말투부터 먼저 좀 바꾸면 좋아요. 이 집이 말이 날섰어요. 엄마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야, 내가 너 키웠잖아. 고마워해야지. 엄마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인정받고 싶은 부분은 전 이해해요. 근데 이걸 굳이 치사하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그래? 그럼 나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집은 고백이 좀 필요해요. 이 집은 사실의 언어만 있고 고백의 언어가 없거든요. 지금 고백해야 나이 들어서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저는 엄마 여러 가지 고마운 점 중에 제일 고마운 점이 어떤 거예요? 3번째 암 걸렸을 때 엄청 한 2주 동안 울면서 지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 진짜 온 가족이 다 엄청 걱정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딱 2주 만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때가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 얘기 하셨어요? 아니요, 해보지는 않았어요. 해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버텨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앞으로도 잘 부탁해.